영하 50도 바람이 뼈를 찢는 북극 한가운데 러시아 최대 규모의 LNG 플랜트가 한순간에 침묵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인 러시아산 장비들이 연쇄적으로 멈춰 서고 밸브는 얼어붙어 터져나갔습니다. 압력계 바늘이 바닥을 치는 동안 계약 마감일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현장에서 단 하나, 혹한을 뚫고 여전히 증기를 뿜어내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선체에 선명히 새겨진 태극기. 믿기시겠습니까? 에너지 패권을 쥐고 있다고 자부하던 러시아가 한국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다는 사실을. 그날 북극의 얼음보다 더 단단했던 제 편견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나탈리아 안드레예바입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즈프로믹스의 북극 프로젝트 총괄 엔지니어였죠. 39세에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저는 평생 서유럽 기술만을 신뢰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영하 50도의 북극 한가운데서 제 세상이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에서 터져나오는 긴급 상황 보고들. 독일제 압력 밸브가 얼어붙었다는 소식이 첫 번째였습니다. 곧이어 프랑스제 파이프라인이 갈라졌다는 보고가 들려왔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북극 LNG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미래를 걸고 시작한 국가 차원의 사업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로 무장한 플랜트가 단 사흘 만에 멈춰 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현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거대한 플랜트 시설들이 하나둘씩 작동을 멈춰가고 있었어요. 섭씨 영하 50도의 혹독한 추위 앞에서 유럽의 자랑스러운 기술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시선이 부두 끝자락에 정박한 한 척의 배에 머물렀어요. 다른 모든 장비들이 멈춰 선 가운데 유일하게 하얀 증기를 내뿜으며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 배가 있었습니다. 선체에 새겨진 글자를 읽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기술들이 모두 무력화된 이 극한의 상황에서 한국 장비만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저는 평생 아시아 기업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기업들과 일하면서 겪은 쓰라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품질 문제, 납기 지연, 부정확한 계약 이행.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아시아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에게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또 다른 하청업체 정도로만 인식되었습니다. 고작해야 단순 조립이나 맡기는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독일의 지멘스도 프랑스의 토탈도 모두 무력화된 이 극한 상황에서 한국 기술만이 살아남아 있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고 관제센터에 연락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장비가 있습니까? 잠시 후 들려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LNG 운반선 한 척만이 정상 가동 중입니다. 한국 선박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옳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 선박만은 꿋꿋하게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혹독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 한국 선박의 모습만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분명 우연일 거야. 곧 다른 장비들도 다시 가동될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혹시 내가 틀렸던 건 아닐까? 북극 항로의 개방은 러시아에게 천금과도 같은 기회였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해상 루트가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이 항로를 통하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의 운송 시간을 거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북극 LNG 수출 프로젝트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죠. 야말 반도와 기단 반도의 거대한 LNG 생산 기지를 건설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들을 도입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장비 선정부터 기술 도입까지 모든 과정에서 제 의견이 반영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서유럽 기업들만을 선택했습니다. 독일의 지멘스에서는 최신 압력 제어 시스템을, 프랑스 토탈에서는 극저온 파이프라인 기술을, 네덜란드 쉘에서는 LNG 액화 장비를 도입했죠. 각각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최첨단 장비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고려 대상에도 없었어요. 회의에서 누군가 한국 기업을 언급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같은 건 하청이나 맡기는 거야.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 필요하다고요. 동료들도 모두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강국이니까 당연히 유럽 최고의 기술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LNG 운반선만큼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북극의 극한 환경에서 LNG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쇠빙,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조선 기술 담당자가 보고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현재 북극 운항이 가능한 쇠빙 LNG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 핀란드, 그리고 한국뿐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기술로 해결하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핀란드는 소량 생산만 가능했고요. 결국 대량의 LNG 운반선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한국 조선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배만 만들어주는 거니까 큰 문제 없겠지. 핵심 기술은 모두 유럽 것이니까. 첫 LNG 운반선이 도착했을 때 저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한국산 선박이라는 것 자체가 못마땅했거든요. 혹시 품질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극한 상황에서 제대로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무관심을 가장했어요. 어차피 주요 운영은 유럽 장비들이 담당할 테니까 배는 그저 운반 수단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북극 LNG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을 시작한 것은 2020년 겨울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기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첫 LNG 수출이 시작되었죠.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들로 무장한 플랜트니까 어떤 문제도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북극의 혹독한 추위 정도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은 순조로웠습니다. 모든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LNG 생산량도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유럽 기술이야. 한국 따위와는 차원이 다르지. 하지만 운명의 셋째 날 새벽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경보음이 울린 건 새벽 5시였어요. 독일제 압력 밸브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사소한 오작동 정도일 거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1시간 후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압력 밸브가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영하 50도의 극한 추위를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오전 10시에는 프랑스제 파이프라인에서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정오에는 네덜란드제 액화 장비가 멈춰섰어요. 오후 3시에는 독일제 제어 시스템까지 다운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유럽의 기술들이 북극의 추위 앞에서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말이에요.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이 뛰어다니며 복구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한번 얼어붙은 장비들은 좀처럼 다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그 한국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모든 장비가 멈춰 선 가운데 그 배만은 여전히 조용하고 꾸준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고 운반선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잠시 후 한국인 선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계속 운항 가능합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유럽 최고의 기술들이 모두 무너진 상황에서 한국 기술만이 살아남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거든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멈춰 선 플랜트가,
그리고 그 너머로는 여전히 작동 중인 한국 선박이 보였어요.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한국 기술이 우수한 것일까?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이 틀렸던 것일까? 그 긴긴 밤이 지나가면서 저는 하나의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 이 위기의 순간에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가동 첫째 날 저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북극 LNG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신했거든요. 세계 최고의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기술로 무장한 플랜트가 북극의 혹독한 추위 따위에 굴복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8시 저는 중앙 관제실에서 첫 가동 버튼을 눌렀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녹색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제 압력 제어 시스템이 먼저 가동되었고 이어서 프랑스제 파이프라인, 네덜란드제 액화 장비들이 차례로 작동을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첫날 LNG 생산량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고 각국에서 온 시찰단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역시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 같았거든요. 둘째 날도 순조로웠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떨어진 기온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비가 정상 작동했어요. 저는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유럽 기술의 위력을. 이 정도 추위로는 끄떡도 안 합니다. 하지만 운명의 셋째 날 새벽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15분 독일제 압력 밸브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센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자를 보내 점검해 보라고 지시했죠. 1시간 후 들려온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밸브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술자를 쳐다봤습니다. 독일제 밸브가 얼어붙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영하 50도까지 떨어진 기온 앞에서 독일이 자랑하는 정밀 기계가 무력하게 멈춰 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독일 기술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극한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긴급 복구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전 10시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프랑스제 파이프라인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된 것이에요. 극저온으로 인한 금속 수축이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는 화상회의를 통해 설명했어요. 이 정도 온도 변화는 설계 범위를 벗어납니다. 임시 보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오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네덜란드제 액화 장비의 냉각 시스템이 과부하로 인해 자동 정지되었어요. 역설적이게도 너무 추운 환경에서 냉각 장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유럽의 기술들이 하나둘씩 무너져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임시 조치로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후 3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독일제 중앙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된 것이에요. 모든 장비를 통제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멈춰버린 거였습니다. 관제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빨간 경보등이 깜빡이고 경보음이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기술자들이 뛰어다니며 수동 조작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세계 최고의 기술들이 북극의 추위 앞에서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봤어요. 플랜트 전체가 멈춰 선 가운데 부두의 정박한 선박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선박들도 비상 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중 한 척만은 달랐습니다. 꾸준하고 조용하게 흰 증기를 내뿜으며 정상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쌍안경을 들고 그 선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선체에 새겨진 글자를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한국어였습니다. 그리고 선미에는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최첨단 기술들이 모두 무력화된 이 상황에서 한국 선박만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고 그 선박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현재 귀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잠시 후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LNG 적재 준비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멈춰 선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 선박만이 이렇게 침착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혹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온도는 설계 범위 내입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유럽 최고의 기술들이 설계 범위를 벗어났다며 하나둘씩 포기하고 있을 때 한국 기술은 이 정도 온도는 설계 범위 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한국 선박의 모습만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조용하고 꾸준하게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를 괴롭혔어요. 이것은 우연일 거야. 단순히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저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혹시 내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건 아닐까? 새벽 4시 저는 다시 한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여전히 그 한국 선박만이 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혹독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시해온 한국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연일 거라고, 곧 다른 장비들도 다시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밤사이 기적적으로 장비들이 복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안고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독일제 압력 밸브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프랑스제 파이프라인의 균열은 더욱 벌어져 있었어요. 네덜란드제 액화 장비도 완전히 멈춰 선 상태였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영하 52도까지 떨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중앙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화면에는 붉은 경고등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설 가동률 10%. 이것은 사실상 플랜트 전체가 마비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때 한 기술자가 다가왔습니다. 나탈리아 팀장님, 한국 선박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지금 그런 걸 들을 때가 아니야. 다른 장비들부터 복구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술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꼭 들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한국 선박의 가동률이 100%라고 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100%라고? 이 상황에서? 네, 그리고 결빙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고 하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건 임시적인 거야. 곧 문제가 생길 거다. 이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장비는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혹시 정말로 한국 기술이 이 극한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플랜트 외부로 나갔어요. 영하 50도의 혹독한 추위가 얼굴을 때렸지만 저는 참고 견뎠습니다. 멈춰 선 유럽 장비들을 하나씩 점검해 나갔어요. 독일제 밸브는 얼음 덩어리가 되어 있었고 프랑스제 파이프는 여러 곳에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제 장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 LNG 운반선 주변에는 얼음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체에서 나오는 특수한 열 시스템이 주변의 얼음을 녹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박의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장실로 올라가 한국인 선장을 만났습니다. 박진우라는 이름의 50대 중반 남성이었어요. 그는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추위에서도 정상 작동이 가능한 겁니까? 박진우 선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 선박은 북극 운항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영하 60도까지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영하 60도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기술의 핵심은 극한 환경에서의 내구성입니다. 이 정도는 기본 사양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기술들이 영하 50도에서 무너질 때 한국 기술은 영하 60도까지 견딜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혹시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박 선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법이라기보다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극한 환경에서의 운항 경험을 쌓아왔거든요. 그 경험이 기술로 축적된 거죠.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그 선박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엔진실, 화물창, 제어실까지 모든 곳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선박의 단열 시스템이었어요. 2중 3중으로 설계된 특수 단열재가 극한의 추위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 제빙 시스템이 얼음이 쌓이는 것을 막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조립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고도의 설계 능력과 축적된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어요. 선박에서 나온 후 저는 관제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최신 가동 현황을 확인했어요. 여전히 유럽 장비들은 대부분 멈춰 있었고 한국 선박만이 정상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야. 선박 하나가 잘 작동한다고 해서 한국 기술이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데이터는 냉정했습니다. 가동률 100%, 결빙 0%. 이것은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었어요. 저는 독일 본사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려워 대안을 모색 중입니다. 독일 측에서 답변이 왔어요. 한국 선박은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 선박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하기가 자존심 상했거든요. 하지만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선박은 정상 가동 중입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한국 선박에 의존해야겠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의존해야 한다니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그 한국 선박이 조용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혼란을 비웃듯이 말이에요.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정말로 한국 기술이 유럽 기술보다 우수한 것일까?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틀렸던 것일까?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특수한 상황일 뿐이라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유럽 기술이 더 우수할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전체의 운명을 바꿀 만한 소식이 날아온 것이었어요. 다섯째 날 아침 모스크바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 소집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북극 LNG 프로젝트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 회의였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화면에는 가즈프로믹스 이사회 멤버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반 페트로프 이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탈리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대부분의 주요 장비가 극저온으로 인해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LNG 수출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재로서는 한국 선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경영 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 보는 문서들이었습니다. 몇 분 후 그가 중요한 페이지를 찾아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북극 운송 핵심 부품 공급 계약 조항입니다. 화면에 계약서 내용이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북극 LNG 프로젝트의 핵심 운송 시스템은 한국 기업이 독점 공급한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런 계약 조항을 본 적이 없는데요. 이 사장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겉으로는 유럽 기술을 주로 사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핵심 부분에서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기술 담당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북극 운항이 가능한 쇠빙 LNG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러시아, 핀란드, 그리고 한국뿐이에요. 러시아는 자체 기술이 한계가 있고 핀란드는 생산량이 부족합니다. 결국 대량 공급이 가능한 곳은 한국뿐이었어요.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을 단순한 보조업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프로젝트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왜 제게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당신의 유럽 중심 사고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편견이 심해서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편견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숨겨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계약서의 다른 조항들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선박만 공급하는 게 아니었어요. 극좋은 배관 시스템, 특수 단열재, 자동 제빙 장치까지 북극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모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니요. 기술 이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쇠빙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내구성은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분간 한국 선박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시해온 한국이 실제로는 프로젝트의 생명줄이었던 것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련 자료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세계 LNG 운반선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특히 쇠빙 LNG 운반선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조선 기술 발전 과정이었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조선업에서 변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자료를 읽어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극한 환경을 염두에 두고 기술을 개발했어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태풍이 많은 자연환경이 오히려 조선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북극 운항 기술 개발에는 20년 이상을 투자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 그리고 실제 운항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지금의 기술력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부끄러워졌습니다. 이토록 대단한 기술을 가진 나라를 그동안 어떻게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제 편견이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나탈리아, 우리 장비 복구에는 최소 한 달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주세요.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여전히 그 한국 선박이 조용하고 꾸준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뛰어난 기술력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저는 그날 밤 긴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던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 유럽 기술에 대한 맹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요. 한국의 진짜 실력을 제대로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섯째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럽 장비들의 복구는 요원했고 한국 선박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제 자존심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오전 10시 유럽 구매국들로부터 연이어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 에너지 공사였어요. 현재 LNG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장비 복구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독일 측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국 기술로라도 공급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기술이요? 네, 들어보니 한국 선박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기술력도 검증되었다고 하고요. 곧이어 프랑스, 네덜란드 구매국들로부터도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들 한국 기술에 의존해서라도 LNG 공급을 재개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 기술을 직접 요청하고 있다니요. 이것은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오후에 온 연락이었습니다. 아시아 최대 LNG 구매국인 일본에서 전화가 온 것이에요. 러시아 LNG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한국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한국 측과의 협력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시해온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때 세르게이 부책임자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 저와 자주 의견이 맞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특히 한국 기술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긍정적이었죠. 나탈리아, 이제 인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무엇을 인정하라는 거죠?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요.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뿐입니다. 장비가 복구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세르게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번 일로 전 세계가 한국 기술의 진가를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처음부터 한국 기술을 우선 고려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혹시 세르게이 말이 맞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3시 모스크바 본사에서 또 다른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유럽과 아시아 주요 구매국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북극 LNG 구매 조건으로 한국 기술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전신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 기술 없이는 LNG 계약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구매국들이 한국 기술의 안정성을 신뢰하게 된 거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북극 해안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 같았어요. 지평선 너머로 한국 선박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꾸준하고 믿음직스럽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부끄러움, 그리고 묘한 존경심까지 동시에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무시해온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러시아의 우수성을 믿어왔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러시아가 세계 최고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러시아가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온 연락이었어요. 나탈리아, 뉴스에서 북극 프로젝트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 괜찮니?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한국 기술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정말이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러시아 언론에까지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네. 한국은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라고 들었거든. 우리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일반 국민들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전문가인 제가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해안에 앉아 긴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우월성, 유럽 기술의 절대성, 아시아에 대한 편견.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도 얻었어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실력은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날이었어요.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들과 진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제 자존심은 여전히 상처받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그들의 기술을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추측이나 편견에 의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모스크바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부 고위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한국과의 긴급 협력 논의를 위한 방문이었어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생 무시해온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것이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어요. 한국은 세계 조선업계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분야에서는 전 세계 물량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더욱 인상적인 것은 한국 조선업의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은 조선업에서 별다른 존재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불과 5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선 것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료를 읽어보니 한국에 특별한 접근법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극한 환경을 염두에 두고 기술을 개발한 것이에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태풍이 잦은 자연환경이 오히려 강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 같았어요. 깔끔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동안 무시해온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한국의 발전상에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와 교통시설들이 매우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드디어 한국 조선업체 방문 날이 왔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하나오션이었어요. 거제도에 위치한 조선소로 향하는 동안 저는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도크에서는 여러 척의 LNG 운반선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어요. 한국 측 대표로 나온 분은 김태현 상무였습니다. 50대 초반의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을 환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겸손한 태도에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이 우위에 있는데도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태현 상무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저희 하나오션은 지금까지 21척의 쇠빙 LNG 운반선을 건조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다 기록이에요. 화면에 나타난 자료들은 놀라웠습니다. 영하 6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선박, 2m 두께의 얼음을 깨며 항해하는 기술, 완벽한 자동 제빙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 기술의 결과물이었어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까? 김 상무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오랜 경험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의 결과입니다. 저희는 20년 전부터 북극 운항을 준비해 왔거든요. 20년 전부터요? 네, 당시만 해도 북극 항로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기술력입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 미리 준비한 선견지명이 놀라웠어요. 그 다음에는 실제 건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도크에서 쇠빙 LNG 운반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선체의 특수 강제였습니다. 일반 강제보다 2배 이상 두꺼우면서도 유연성을 잃지 않는 특수 합금이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정교한 기술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매우 집중하고 정확하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김상무가 설명했습니다. 저희 작업자들은 모두 극한 환경 작업에 특화된 교육을 받습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배를 만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들에게는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사명감이 있었어요. 오후에는 삼성중공업도 방문했습니다. 거제도의 또 다른 조선소였어요. 여기서도 비슷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삼성중공업의 박정수 전무는 더욱 구체적인 기술 설명을 해주었어요. 저희는 2005년 세계 최초로 양방향 쇠빙선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얼음을 깰 수 있는 기술이에요. 양방향 쇠빙이요? 네, 북극에서는 얼음에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 뒤로 후진하면서도 얼음을 깰 수 있어야 해요. 이 기술로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의 정교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단순히 견고함만이 아니라 안전성까지 완벽하게 고려한 설계였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시뮬레이션 센터에서였습니다. 실제 북극 환경을 재현한 시설에서 선박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곳이었어요. 거대한 수조에 얼음을 만들고 영하 50도의 환경을 조성해서 실제와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설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개국밖에 없다고 했어요. 박 전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실험실에서 검증된 기술만 실제 선박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왜 북극의 극한 상황에서 한국 선박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친 기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조선업계 관계자들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한올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할 때만 해도 다들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북극에서 LNG를 운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술로 승부해야 해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것이 우리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실함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또 다른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혹한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은 경험입니다. 저희는 수십 년간 태풍과 혹한을 겪으며 기술을 쌓아왔어요. 그 경험이 지금의 자신감을 만들어낸 거죠.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긴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하는 역동적인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술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독창적인 창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오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고객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 밤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실력을 알려주겠다고요.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틀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북극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요. 모스크바 본사에서의 보고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러시아 에너지부 고위 간부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미 그들이 북극 LNG 운송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페트로프 장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한국과의 전면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들 없이는 북극 사업의 성공이 불가능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러시아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북극 LNG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 기술이 필수였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대폭 확대했어요. 단순히 선박 공급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 공동 연구 개발까지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북극 LNG 운송 시스템의 변화였어요. 이제 한국 기술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쇠빙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극저온 저장 시설, 자동 제빙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한국 기술로 교체되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설 가동률이 95% 이상으로 향상되었고 기상 악화로 인한 운송 중단이 거의 사라졌어요. 북극의 혹독한 환경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LNG 시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북극 LNG라고 하면 자동으로 한국 기술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안정성과 신뢰성의 상징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좋은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자세였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기술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어느 날 박진우 선장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가 한 말이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북극은 계속 변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발전해야 해요. 현재에 만족하면 도태되는 것이 이 분야의 특징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이 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발전과 겸손한 자세, 그것이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북극해에는 수십 척의 한국 LNG 운반선이 오가고 있습니다. 영하 5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러시아의 북극 LNG 수출량은 한국 기술 도입 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구매국들이 러시아 LNG를 신뢰하게 되었어요. 한국 기술이 보장하는 안정성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한국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과 저력을 인정하고 존경한다고 말해요. 그것이 진실이니까요. 세르게이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탈리아, 당신이 변했군요. 예전 같으면 절대 인정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실을 보게 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실력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북극의 왕은 누구일까요? 이제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의 진정한 주인은 한국이라고요. 혹독한 추위와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북극해에서 한국의 기술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박이 지나가는 곳마다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바라볼 때마다 존경심이 우러납니다. 작은 나라지만 큰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도전이 전 세계를 바꾸어 놓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입니다. 북극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저는 진짜 강자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한국의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신이 만들어낸 기술이 이제 북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후배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북극 개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무엇이었느냐고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한국 기술을 만난 순간이었다고요. 그날 영하 50도의 북극에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편견이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강자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그들이야말로 북극의 진정한 왕입니다.